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이딴 태풍으로 인해서 북한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함경도를 돕자는 친필 서한을 써서 노동신문에 공개하자 단 하루 만에 30만 명이 자원했고, 이 가운데 12,000명이 수도 당원사단을 조직해서 함경도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친필 서한을 통치와 외교의 수단으로 애용해 왔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북미 정상 간에 오고 갔던 친서 내용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네요.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가 신간을 통해 폭로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건데요. 신간에는 김 위원장이 2013년 12월 고모부 장성택을 참수해서 그 시신을 북한 고위 관리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본보기로 전시했다는 그런 끔찍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한편 건강 문제로 사퇴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내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총리를 예약한 건데요. 한일 관계와 북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이 친필 서한 정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한 달 만에 다시 찾고 연일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태풍 마이삭 피해가 함경도가 피해가 크니까 여기에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30만 명이 자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30만 명이 다 간 건 아니잖아요. 예, 김 위원장이 요구한 게 이제 12,000명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집단주의 그리고 어떤 동원이 일상화된 어떤 의사결정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신다고 하면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놀라운 숫자는 아닙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친필 서한을 써서 함경도에 이제 도움을 주자라는 걸 보내면 당에서는 아마도 선전선동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독려를 할 것이고요. 그럼 이제 하층의 그 당 기초 단위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북한 의사결정 구조상 전체적으로 붐업이 돼서 우리 다 같이 가서 함경도를 돕자라는 분위기에서 저는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럼 단체로 한꺼번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식 의사결정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 빠질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집권 초기에 2012년에 이제 공식 집권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좀 친필 서한, 편지 정치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낸다. 편지를 직접 쓴다는 거는 뭐 사인 간에도 그렇지만 그 편지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특별한 사이다라는 걸 보여줄 때 친필로 직접 쓰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국제 정치에서 친필을 더구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 국내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북한은 이제 그 최고 지도자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 혹은 최고 지도자가 어떤 개인이나 혹은 어떤 조직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서한을 남겨줬다거나 사인을 남겼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치술의 일환으로 국내 정치에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외교적으로도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제 기억에는 27차례인가요? 서로 이제 서한을 주고받은 걸로. 뭐 웬만한 연인 사이에도 이렇게 자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서한의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정상 간에 주고받은 친필 서한이 공개되는 경우는 매우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서한 내용, 최고 지도자 간의 오간 대화 내용이나 서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걸 관례를 무시하고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두 국가 정상 간에 나눈 대화를 공개하려면 양국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공개를 하고 이것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북한 간에 그것이 있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자가 쓴 책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으로는 큰 결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내용 중에 이게 북미 간에 지금 사안이 정리된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그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아마 좀 말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내가 사전에 경고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어디까지 공개될지 지금 수위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네. 더군다나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경고의 진정성이 좀 살짝 의심이 갑니다만. 그러니까 선거 국면이라는 걸 고려하시면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내용 중에서 상당히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좀 주목할 만했다. 이런 물론 게 완전히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네. 근데 그 2017년 상황이 당시 우리도 짐작은 했었지만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이제 말폭탄이 오가는 시기가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쟁에 더 근접했었다라는 게 지금 밥 우드워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사이를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척 보면 안다, 1분이면 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두 사람 간의 케미는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내용 중에 이제 극존칭을 사용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친애하는 각하 뭐 이런 표현을 예, 썼더라고요. You Excellency라는 네네. 표현을 썼는데 극존칭을 쓴 셈이죠. 미스터 네.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공개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편지가 26번 이렇게 왔다 갔다고 하면 그 사람이나 혹은 사안에 대한 평가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어느 수준에서 공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재미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부동산 업자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지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하고 비유해서 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다운 표현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너무 좋아하는 집과 같은 존재여서 핵을 쉽사리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네.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핵 문제 해결이 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핵은 매물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또 한 가지가 좀 충격적인 거는 이제 이거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한테 트럼프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해서 상당히 끔찍한 내용까지 예. 공개를 했다,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 신간에 나와 있거든요.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에. 사실 그 발언의 진위를 허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네.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고모부를 예. 이렇게 처형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문제가 어쩌면 외국 사람에게 혹은 더군다나 정상 간에 만나서 하기에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예. 그것까지도 나에게는 쏙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였다라는 네.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본인과 그 김정은 간의 사이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하는 이야기처럼 미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북미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다. 아마 이런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김 위원장이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얘기했을까 그런 것도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모부를 처형한 것은 하나의 사실인데 참수까지 해서 그거를 공공건물의 계단에다가 전시를 해놨다. 이건 왜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글쎄요, 사실 하고 저는 뭐 싶었던 걸까요? 그 내용의 진위를 네. 아직도 지금 반신반의하기는 합니다. 근데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만큼 친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이 그만큼 그 영어로 표현하면 거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한다면 그러니까 한다, 뭐 이런, 그렇죠. 네. 예,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요. 예. 그런데 이제 친서가 공개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자주 이용하는데 김정은은 건강하다. 그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마치 사족처럼 이렇게 툭 던졌단 말입니다. 그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한다 그러면 예. 내가 당신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다라는 예. 표현이겠지만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의 국면은 전체적으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의 의미를 따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른다. 예. 그렇지만 나는 김정은을 잘 알고 있고 그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메시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런 친서의 내용이라든가 정상 간에, 북미 정상 간에 나눴던 대화들이 이 책에서 다 공개가 됐는데 현재까지 북한은 지금 대응 안 하고 있죠. 예. 예, 북한의 무대응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조적으로는 북한이 작년 말에 이제 그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 돌파전을 예. 선언을 하고 전체적으로 내부 정치에 관심을 쏟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방역하고 수해까지 겹치면서
그 외부에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쓸 만큼 여력이 없는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관심을 쓴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그 북미 관계에서 특별한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라는 네. 거에 대한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하부 단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 관련된 사안이니까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침묵이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아마 쪽이 그렇지 않을까 맞겠네요.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외교적인 결례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항의를 당연히 할 법도 한데. 사실 법문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서면 네.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 네네. 우회적인 성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그 예고성 성명이 예. 있고 나서 아마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지금 대선까지는 계속 이렇게 유보적인 상태, 잠정적인 상태가 계속 가는 이런 북미 관계가 어떻게 갈지가 궁금한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하고 진지한 대화를 희망한다. 그리고 또 인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그리고 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하자라는 네. 건 미국의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이죠. 지금까지 이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대선 국면에서 미국의 아마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 핵 문제가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북의 반응과 무관하게 계속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북의 수해 혹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 등이 계속 겹쳐지고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있는 일정 중에서 주목을 끄는 게 다음 달 10일이죠. 10월 10일. 예, 예. 지금 북한의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입니다. 지금 현재 뭐 미림 비행장 주변에 연병장 같은 그런 예.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거기에서 열병식을 준비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로운 어떤 뭐 고체 연료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같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북한이 이제 네. 여러 가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었는데 네. 하나는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고체 연료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탄도 미사일은 보여줬고 고체 연료 미사일은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훨씬 중이고요. 발사 준비 속도가 짧기 때문에 훨씬 그렇죠. 더 위력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행사는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된 행사이고 올해 네. 이제 크게 지내기로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국면으로 보면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잡아놨기 때문에 네. 한 템포 죽어가는 행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 공개 가능성은 저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도발이냐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발사한다든가 뭐 네. 시험한다든가 하는 거는 직접적인 도발로 느껴질 수 있지만 보여주는 것 자체는 그게 사실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17년이죠.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예, 예. 당시에 용의자 4명, 리정철을 비롯한 4명에 대해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예.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게 약간 생소해서 그러는데 어떤 논리죠?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니고요.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미국 제재 위반입니다. 독자 제재 위반이군요. 예, 예. 네. 크게 두 개 혐의인데요. 하나는 불법 송금하고 자금 세탁입니다. 아마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미국 제재에 따르면 그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송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송금을 했다는 것이고 그 송금의 결과가 이제 그 불법 행동에 사용되는 불법 자금 세탁의 혐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이고요. 그것으로 지금 기소를 한 상태인 거죠. 네. 자, 화제를 좀 바꿔서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병을 이유로 사실상 이제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후임으로 갑자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거의 뭐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자민련 소속의 중의원을 8번 한 자민당. 사람. 네, 자민당. 예, 예. 그렇죠. 자민당 소속의. 예. 그래서 1차 아베 내각에서는
총무대신을 했었고요. 2012년부터는 2차 아베 내각에서는 지금 관방장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장수 관방장관일 겁니다. 아마 관방장관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없는 직제이긴 한데 아마 비유하자고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합쳐진 것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아베의 굉장히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역사 수정주의 입장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는 입장 이런 입장은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큰 의미에서는 총리가 아마 이 스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어떤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일반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스가 요시히데가 해왔던 발언을 보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시바 후보가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계속 차지했었는데 갑자기 스가 후보로 대세론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런 변화는 왜 생긴 겁니까? 뭐 일본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권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그 일본 정치는 그 당내 파벌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여론일 텐데 이번에 선거는 그 당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간사장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퇴임하기 직전까지는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퇴임하고 나서 거기는 아마도 동정표인 것 같은데 아베에 대한 지지가 다시 오르고 또 그 자민당의 지지가 오르는 걸로 봐서 국민 여론도 그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임 의사를 밝혔는데 아베 지지율이 오른 게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예, 예. 네. 자, 이제 무엇보다도 일본 지금 자민당 총재 후보들이 다 적극적으로 대북 대화를 통해서 일본인 납치 문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해왔는데 이 부분을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북일 관계에 있어서 조금 진전이 있을까요? 아베 때는 뭐 거의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본 국내 정치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북일 관계를 뭔가를 다뤄보겠다라는 건 일본 국내 정치의 문제인 것이고 네. 그걸로 해서 북일 관계 개선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실질적으로 북일 관계는 누가 일본의 총리가 되든지 간에 그 북미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 틀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한 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혹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